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니체 이해에 정말 중요한, 거의 이해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조금 긴 여행으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니힐리스무스입니다, 여러분. 허무주의, 그죠? 사실 오늘날은 이 허무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과하면서 상식이 됐고요. 니체 이후에 특히 서구 유럽 문명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죠? 특히 하이데거, 사르트르, 알베르 까미를 통하여,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로부터 출발하겠죠, 그죠? 실존주의를 통한, 그러한, 영향,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오늘까지 이 허무주의는 그렇게 큰 놀라움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하나의 우리의 문화의 어떤 사조가 됐어요, 여러분. 예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그죠? 이 허무주의 니체 전공자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을 깊은 사유여행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 그리고 다른 유료 강좌와 비교하여 예도 강좌만의 클래스를 아시는 분, 가치를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침묵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보시겠지.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이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도가 2016년도에 예도의 선생을 만나기 위하여 처음으로 프라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가을,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었고요. 도착했는데 지금은 필로조피세스 세미나르, 프라이부르크에서 이 독일에서도 유명한 철학부 세미나죠, 그죠? 여기에 아주 거장이 되어서 지금 계시는데, 예도의 선생님은 그 당시에 프라이부르크 철학부 2층 아주 작은 방에 있었어요. 지금 1층에 아주 넓은 방에 계신데, 거기에 갔을 때 자기 작품 하나, 이것도 아직 번역 안 됐습니다. 각주가 너무 많아. 예도가 하려고 하다가 니체 코멘타르가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 선생님 안드레아스 우얼스 존머 선생님께서 자기의 초기 작품이죠, 그죠? 니체와 오보백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Der Geist der Historie und das Ende des Christentums 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게 우리 선생님이 쓴 작품이죠. 번역하면 역사의 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작품과 더불어서 예도의 선생님이 미발표 원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나왔던 니체 코멘타리의 모든 PDF 파일을 저한테 주었고요. 그 영향이 없었으면 예도는 이 강좌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예도의 어떤 강좌 곳곳에서 나타나는 클래스의 차이는 그 원전의 그 출처와, 그죠? 미발표 원고들에서 끌어낸 그런 허무주의에 대한 존재론적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곳곳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면 재미없겠죠. 역시 예도의 클래스를 갖고 러시아의 허무주의와 연결하면서 그 당시에 니체가 자기의 니힐리스무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죠? 그 당시에 19세기 초반부터 프랑스 혁명 이후
시작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문화의 어떤 반기로서, 그죠? 문화적 현상으로서 나타났던 허무주의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재미있겠죠, 그죠? 정말 여러분들, 허무주의가 뭐예요? 니힐은 독일어로 너싱이죠, 그죠? 이스무스는 뭐예요? 영어의 이즘이야, 주의야, 주의, 그죠? 그러니까 허무주의, 그러면 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주의라는 거예요. 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알베르 까미, 사르트르, 하이데거를 통하여 나타났던 그 실존주의와, 그죠? 물론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같이 묶일 수가 있어요. 니힐리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던까지, 오늘날 탈포스트 모던까지 관통하는 거죠. 그 사유에 있어서 이 허무주의가 서구 역사에서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몇 편의 강좌를 통하여 예도가 이거를 꿰드리겠어. 이게 강좌가 한 개가 아닐 거야. 몇 개로 이어지는데 가능하면 두세 개로 묶으려고 그래요. 허무주의. 이 허무주의는 서구 역사에서는 무신론과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테이스무스와 함께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니힐리스무스는 니체가 처음 사용했던 용어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니체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니힐리스무스를 이야기했고, 이 허무주의는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니체 이후에 철학과 문학과 예술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이 허무주의는 역시 니체로 돌아오게 돼요.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학이든 모든 것은 니체의 독특한 허무주의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강좌입니다, 그죠? 그게 무에 대한 주의인데 뭐가 없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조라는 거예요. 에토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허무주의는 오늘날은 상식이 돼버렸어, 그죠? 오늘날은. 그런데 니체 때만 해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 자유정신들만이 예감했던 문화의 어떤 징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그죠? 야콥이라는 종교 철학자가 있어, 독일에. 얘도가 이 야콥에 대해서도 이 중요한 종교 철학자예요. 강의를 한번 열 거야. 이 야콥이가 피테의 주관적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너의 관념론은 허무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뭔가 현실과, 그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너의 주관적 관념론은 상당히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장 바울은, 그죠? 문학에서 시인들이 특정한 시의 구조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시의 구조를 설정하려고 했을 때 그걸 허무주의적이라고 이야기했어. 이미 철학과 문학에서 다 사용되었어. 이것은 네덜란드의, 이것도 니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니체 전문가예요.
골츠블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허무주의와 문화라고 하는 1960년대 작품에 나타나. 이것도 예도의 선생님한테 소개받았어. 독일어 원문으로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은 편지에 나타나겠죠. 그죠? 작품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자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강좌에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문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허무주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도가 볼 때 이미 데카르트를 통하여 나타난 거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면서 이성의 어떤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이후에 나타난 그만의 독특한 물리학적 세계관, 그 다음에 뉴턴의 어떤 물리학적 세계, 또 갈릴레오가 에프루시 무오베를 외치면서 이미 그 당시에 소수의 지성인들은 16세기, 17세기부터 이미 소수의 지성인들은 무신론자가 되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중심은 뭐였어? 지구였고, 신이 만든 이 세계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신과 이 세계가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우주가 발견되었고 또 새로운 별들이 발견되고 그러한 믿음이 파괴되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이 그죠? 새롭게 조명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부터의 혁명이 이러한 최초의 허무주의자들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 데카르트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강좌를 예도가 데카르트의 성찰의 4번째 강좌에 묶어놨어요.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데카르트 역시도 그죠. 화형의 위기에 처할 뻔했어요. 여러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작품들을 낼 때. 그래서 항상 조심했고요. 성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신존재증명으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중세적으로 스콜라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알게 모르게 그 당시에 과학자들과 소수의 지성인들은 이미 무신론의 자들이었어. 아테이스트였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전통적인 중세의 교회의 어떤 관점에서 신을 신앙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교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진리 담론이 완전 거짓이라고 그러는 걸 알게 됐거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그때부터 이미 영국에서도 이런 회의주의가 나타났고요. 이 독일은 좀 늦어. 그게 독일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심지어 낭만주의로 연결하면서까지도 지켰던 그런 나라야, 여러분. 독일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관념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신을 이야기해요. 낭만주의 시인들 역시도 자연과 인간과 이것을 주관하는 신적 정신을 함께 이야기해요. 게테, 헤르트, 노발리스, 심지어는 그죠?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개념하고는 좀 달라. 이건 보편적인 자연적 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 독일 낭만주의에서 말하는 신개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야기했던 가톨릭과 교부들과 스콜라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신들과는, 개념과는 조금 독일적인 어떤 자연주의적 사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났던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무신론자가 적었어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허무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가치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로서의 신이,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문화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형성했는데 이 신이 부정된다, 이 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프로이트의 애도와 우울에 나타나요. 이런 거. 이 허무주의는 또 이런 식으로서 설명할 수 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의 리비도를 투자하죠, 그죠? 대상으로서.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단 말이야.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어. 얘도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죠. 여러분 봐봐. 돌아가고 나면은, 가시고 나면 그 리비도가 다시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애도를 잘못하면 우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애도를 잘해야 되는 거야. 잘 소화해야 되는 거야. 이때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로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없는 거야. 부재의 감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견뎌내야 돼? 이걸 이 되돌아온 리비도를 내가 어떻게 또 소화해야 되냐고. 근데 이건 개인의 우울이죠, 그죠? 그러나 이 허무주의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유럽 문화에 기존에 있었던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 이후에, 뉴턴의 물리학 이후에 이 세계에 신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데이스무스라 그래서 이신론이라 그래. 신은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세계는 혼자 움직여 가는 거야. 시계와 같이. 신은 바깥에 있는 거야. 이런 신을 누가 믿겠어요? 이건 정통 그리스도교의 신앙과도 맞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지성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무신론이 약간씩 유럽 전역에 걸쳐서 지성인들 중심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가치를 부정하기는커녕 냉소하는 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 때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 니체가 자기의 이런 거, 여러분, 니체 전집뿐만 아니라 니체의 유고노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니체가 초기에 너무 인간적인을 쓸 때에 그가 남겼던 노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존중하는 철학자로 몽테스키에, 그죠? 그 다음에 파스칼을 이야기해요. 볼테르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프랑스에 상당히 성서를 뒤집어 해석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았어. 이들이 없었으면 프랑스 혁명은 불가능했어.
그런데도 칸트는 그죠? 칸트는 그러니까 예정 조화서를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고 모나드론을 통하여, 칸트는 도덕을 통하여 물 자체 본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때에 그게 독일은 상당히요 이 신에 대한 신앙을 결코 끝까지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그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그런 나라라고. 오늘날도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 전체에서. 그런데 어찌되었건 프랑스 쪽에서는 이미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통하여 저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그리스도교와 더불어서 서구 문명을 지탱해 왔던 그 모든 가치의 냉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돼. 그딴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뭐 영원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칸트도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아요. 스피노자도 이미 이런 부분들을 예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의 신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야. 그죠? 어찌되었든 간에 유럽에서 소수의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무신론자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니체가 70년대, 80년대 자기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독특한 방식으로 러시아에서, 그죠? 러시아에서 이 허무주의를 긍정하는 소설이 하나 나타나.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투르게네프가 쓴 아버지와 아들이란 책이야. 소설이야. 여기에서 주인공이 허무주의자인데 니힐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가치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허무주의는요,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허무주의가 나타나. 이게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한테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그 작품들 전체에 있어서 조금씩 나타나.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막심 고리키와 토마스 만이 톨스토이의 그 작품 세계를 니힐리스티슈하다 그랬단 말이야. 허무주의적이라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허무주의가 기존에 있었던 가치체계가 귀족들을 위한 가치였고, 이게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랑 연결되는 거야, 나중에. 재밌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의 사도, 정의의 투사로서 허무주의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치와 전통은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 편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부정하고 그걸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무신론을 증명하는 게 바로 뭐야? 러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인텔리겐자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들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평등의식,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톨스토이한테서는 역사적 예수, 요한복음 전통을 통하여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역시, 이 러시아의 무신론자들 역시도 오히려 예수의 복음과 더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이야. 전통적인 국가교회는 뭐야?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옹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허무주의는 상당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심지어 무정부적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지성인들, 인텔리겐차들한테서 무신론적 허무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점점 이 니힐리스무스가 유럽 문화에서, 그죠? 점점 그 문화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가치들을 파괴하면서 유럽 문화의 어떤 데카당스를 가져오는 원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 문화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는 뭐야? 허무주의를 통하여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포예르바하를 또 읽었잖아. 이 세계에 목표를 주고 니체에 대한 허무주의는요, 오늘 이 첫 번째 강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좌에서 예도가 니체의 전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허무주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치에 대한 부정과 이것이 결국 허무주의로 기결된다라는 것을 니체가 인지한 것은 이러한 과학의 발달과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나타난 인간에 대한 거죠. 인간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미 마르크스의 사유가 나타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그죠? 또 다른 방식으로 투르게네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무신론자가 이제는 지성인들한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니체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니체가 볼 때는 이미 냄새가 살살 나는 거야. 문화가 병들었고, 이제는 최고 존재자가 죽어버렸고, 그래서 즐거운 학문에서 광인을 통하여 신은 죽었다. 근데 이게 허무주의의 핵심적인 니체의 저겁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저 영원한 지평선을 지워버릴 해면을 누가 주었던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만 되는가? 옆으로, 앞으로, 뒤로, 밑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 무한한 냉기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허무주의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 죽어가는 신의 시체의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이 무한한, 그죠? 무한한 냉기를 느끼면서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에서 이미 질병이 시작됐고, 이런 신죽음의 시체 냄새와 더불어서 허무주의는 이제 아주 정점에 이른다는 것을 니체는 발견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모든 문화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많은
자유정신들, 지성인들이 이제는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출발점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에 니체가 이걸 선언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허무주의의 어떤 그러한 인식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니체는 이 허무주의, 빈 공간, 최고 존재자에 대한 죽음. 니체가 이걸 쓸어버린 이유를 알죠. 과학의 발달 역시 세계관의 변화와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인 저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 본체계, 저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저 본체계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오히려 가짜 세계라고 인식되었던 이 현상계, 이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언제나 이 세계의 진리를 거짓으로 간주하고 저 영원한 세계를 긍정하는 그러한 교리를 설파했는데, 그것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거짓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조금 일찍 와서 미리 경험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문화적 현상은 뭐예요? 최고 존재자, 최고의,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자들이 이 세계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를 느끼죠? 이런 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최고 존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하늘의 세상, 그죠? 저 세계의 것도 사라져 버렸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세계밖에 없고, 감각하고 지각을 통하여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세계, 누스, 지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데아가 아닌,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신체로 경험하는 이 세계, 이것밖에 없다라. 그러니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문화에 일어났으니 사람들은 신의 시체 냄새와 더불어서 얼마나 허무주의에 빠져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허무주의와 니힐리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나갔어요? 기존에 있었던 가치에 대항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걸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거죠. 또 다른 무신론적인 정의를 외쳤다면 니체는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게 이러한 기존의 가치가 거짓이고 기존에 우리가 믿었던 가치들이 진리가 아님을 인식하는 이 단계가 바로, 그래서 거기로부터 느껴지는 냉혹한 어떤 냉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는 이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은 네가티브 니힐리스무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 허무주의라고.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이 부정적 허무주의를 포지티브 니힐리스무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냉혹함을 견디지 못해서 또다시 신을 만들어서라도 신에게 의존하는 자들, 신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이 냉기를 겪고 일어나서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무의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초인이 되는, 그러니까 긍정적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도가 두 번째 니체와 허무주의 시간에, 그게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원문과 더불어서 깊이 있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체가 만들어낸 독특한 허무주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니체는 허무주의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힘의 의지, 그러니까 유고노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허무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힐리스무스는 손님들 중에 가장 무서운 손님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니힐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들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며,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존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순에서 나오는 파토스를 느끼는 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애를 느끼면서 기존에 있었던 가치의 의미를 부정하는 자, 이들이 니힐리스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또 이런 재미있는 것도 있어.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종교적 금욕주의를 다루면서 이러한 종교적 허무주의를 끝까지 밀고 간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동일하게 놓고요, 이들이 허무주의를 제대로 파악 못한 거는 여기에서 종교적 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힘의 의지에서 이런 유럽적 상황,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됐다는 것, 그리고 데카당스의 상황에서 이런 존재를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은 또 다른 유럽적인 불교의 형식이다, 이래 이야기해. 오히려 페이셔 폼 부디스무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이거 재밌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니체에 대해서는 좀 더 요런 정도로, 그러니까 니체는 부정적 허무주의에, 소극적 허무주의에 머무르지만 한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허무주의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 허무주의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요, 1801년도에 메르시의 프랑스 사전만 봐도 이 허무주의를 왜 설명한지 알아? 건달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특정한 사회 체계에 속하지 않아서 이 사회 체계를 부정하는 건달이나 아니면 불신앙인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죠? 허무주의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만 해도 지성인들은, 유럽의 지성인들,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럽의 소수의 지성인들, 근데 이들도 신앙은 있었을 수 있어요. 전부 다가 무신론자는 아니었어. 냉소적인 무신론자들이었어. 침묵하는. 니체는 이 침묵하는 이 허무주의자들을 인식하고 있었어. 이 소수의 니힐리스트들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나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백과사전이라든지 사전에서는 여전히 기존 질서의 눈치를 보면서 이 허무주의자, 무신론자들을 불신앙인, 그죠? 그리고 기존의 사회의 가치 체계를 부정한 위험한 인간들, 그래서 불안당 아니면은 뭔가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에 불필요한 이런 인간들로
백과사전들은 묘사했다 이 말이야.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게 18세기만 해도 야코비가 피테를 향하여 무신론이라는 허무주의란 단어를 사용할 때라든지, 장 바울이 시의 체계를, 그죠? 기존에 있었던 시의 체계를 무시하고 이런 시의 구조를 자기 방식대로 자유주의적으로 막 바꾸어서 시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니힐리스트라 그랬던 것처럼, 이 허무주의라는 개념은 상당히 문화에서, 그죠? 부정적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불신앙인, 사회를 어지럽히는 새끼들, 그리고 사회의 기존 가치를 부정하면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니체가 자기 저작에서요, 그죠? 밥 먹듯이 자기를 위험한 자, 위험한 사람, 위험한 사상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여러분. 재밌죠? 그게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그죠? 니힐리스무스를 퍼뜨리는 원조였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와 과학의 발달이 나타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반계몽주의적 경건주의든지, 그게 경건주의를 옹호하려면 반계몽주의가 되든지, 아니면은 반신앙적 계몽주의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슐라이언마허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종교론을 쓴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유럽 문화에서는 초기에 니힐리스무스, 기존에 있었던 존재해왔던 가치들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의 부재를 통하여 여기에 반기를 들고, 그죠? 이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불신앙인들, 이건 엄청난 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무신론자였고 허무주의자였던 소수의 지성인들은요, 침묵해야 됐어. 화형당하든지, 아니면은 불이익이 올까봐. 그 시대에만 해도 그랬다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그죠? 이 허무주의자라는 이 말, 이 무신론자와 함께 따라다녔던 이 말은 경멸적인 언어였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니체가 바꿔놨고요.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은 상식이 되어버렸어. 로베르트 무질의, 여러분, 특성 없는 인간이라든지,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이라든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이라든지, 카프카의 변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르트르의 구토에서 록강땡의 어떤 그러한 사유라든지, 그들이 니힐리스트가 아닌 자들이 어디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서는 당연한 거고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이제 상식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사조에 있어서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돼버렸는데, 니체 시대에만 해도 니체가 선구자로서 총대를 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힐리스무스에 대한 연구는 니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도가 내일 두 번째 강좌에서 훨씬 더 깊이 있고 확실하게 강의하겠는데, 그래서 니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무주의에 대한 개념도 니체의 업적인 거야, 여러분. 이것을 긍정적인
어떤 창조의 힘으로 바꾼 게 니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믿는 신앙인들이 이게 없었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중세로 돌아가자 백날 옆차기를 해도 이건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해.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신앙을 지킵시다. 백날 헛소리를 해봐야 역사는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내일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시간에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니체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니힐리스무스는 기본적인 문화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데 니체 시대 때만 해도 이러한 탄압을 받았고 기존 질서가 아직 바뀌지 않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초기의 시절이었던 마지막입니다. 니체는 허무주의자였어요. 이 허무주의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자도 아니고 니체는 허무주의를 살았던 자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니체는 허무주의를 그냥 나열하고 학문적으로 만들어내고 철학적 사조로 이것을 변형시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걸로 만든 자가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실존적으로, 그죠? 살아냈던 자입니다. 이게 니체의 어떤 위대한 점. 요 부분을 예도가 또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이게 겨울에 사막의 철학자는, 그죠? 추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여름에는 이거 모기랑 한 열 방은 물린 거, 모기랑 싸워야 되네. 이거 아침에 강의를 자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꼭 건강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